미련둥이와 야금둥이. 옛날 어느 집에 아들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미련해서 미련둥이고 동생은 똑똑하고 약아서 야금둥이야. 하루는 야금둥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어. 그런데 한양에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에서 방을 붙여놨지 뭐야? 그 내용은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면 천냥을 주고 지면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고 말이야. 야금둥이는 방을 보자 수수께끼나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당당하게 대감집을 찾아갔지. 그런데 웬걸?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야금둥이는 과거를 보러 가다 말고 저 얼지에 남의 집 모습이 되고 말았어. 이 소식을 형 미련둥이가 들었어. 미련둥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어. 어머니, 수수께끼 풀러 가야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동생은 그렇게 똑똑하고 약은데도 치지 않았니?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가지 마라. 어머니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미련둥이는 가야겠다며 결국 집을 나섰어. 저녁 때가 다 되어 대감집에 도착한 미련둥이는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수수께끼 풀러 왔습니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말이다. 백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백마가 죽어서 가죽을 벗겨 기둥에 걸쳐 놓았는데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온 산을 뛰어다니지 뭐냐.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백마를 잡겠느냐? 미련둥이가 대답했어. 그거 말입니까? 아유, 간단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면 부들부들한 쇳골이 있습니다. 그걸 한우큼 베어다가 말 앞에 대고 흔들면서 워워워워워 이렇게 하면 말이 붙들립니다요. 헤헤, 내가 아주 미련한 놈이구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쇳골이 자라겠느냐? 대감 말에 미련둥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 아이, 그럼 죽은 말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요? 대감은 그만 말문이 막혔어. 아유, 제가 이겼습니다. 천냥 주십시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천냥을 내주었어.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래, 해보거라. 미란둥이는 엉거주춤하게 서서는 대감에게 물었어.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뭐라고? 대감은 순간 황당했지. 앉을 거라고 말하면 설 거라고 대답하겠지. 설 거라고 말하면 앉을 거라고 대답할 거고. 이를 어쩐다. 대감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맸어. 그러자 미련둥이가 말했어. 대감님, 지셨습니다. 천냥 주십시오. 대감은 또다시 천냥을 내줘야 했어. 이번엔 내 차례다. 예, 하십시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무쇠 방석을 썼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올이 풀려서 못쓰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올이 안 풀리겠느냐? 그건 말입니까? 어휴, 간단합니다. 모래로 새끼를 꽈서 칭칭 감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어. 이놈이 정말 미련한 놈이구나.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꼬겠느냐? 아이고, 그럼 세상 어디에 올 풀리는 무쇠 방석이 있답니까? 대감은 또다시 미련둥이에게 천냥을 내주었어. 이젠 제 차례입니다요. 미련둥이가 이번에는 바닥에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물었어.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눕겠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또다시 천냥을 내줄 수밖에.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뒤곁 장독대에 돌부처를 두었느니라. 그런데 이 돌부처가 온열이 되면 귀에서 고름이 난다. 무엇으로 고치면 되겠느냐? 그거 말입니까? 아이고, 간단합니다. 온열에 산속에 가면 발톱만한 거드름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요. 그중 가장 기다란 놈을 꺾어다가 이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저쪽 귓구멍으로 빼고 저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이쪽 귓구멍을 빼면 아이고 금방 났습니다요. 뭐라고?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그게 말이 되느냐? 온열의 고드름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아유 그럼 돌부처 귀에서는 고름이 어떻게 난답니까? 뭐라? 대감은 또다시 아까운 돈천냥을 미련둥이에게 내주었어. 이젠 제 차례입니다. 대감은 약이 바짝 올라 말했어. 그래, 어서 해라. 그때 마침 동생 야금둥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미련둥이가 말했지. 대감님, 저 건너 산에 있는 저것이 노루입니까? 그래, 노루다. 노루가 자기 동생을 얻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루가 제 동생 얻고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제 동생 얻고 도망가겠습니다. 미련둥이는 그 길로 동생 야금둥이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어. 대감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 미련둥이가 야금둥이를 얻고 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 여민의 빈대떡 가게. 옛날 한 마을에 욕심쟁이 체험감이 살았어요. 어느 날 체험감이 툇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푸드덕하고 웬 암탉 한 마리가 체험감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옆집에 사는 구서방이 암탉을 잡으려고 체험감네 마당을 헤집고 다녔어요. 잡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닭장에 볏집을 가는 사이에 암탉이 번개같이 도망쳤네요. 구서방은 미안해하며 암탉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체험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꾼들에게 소리쳤어요. 도둑이 우리 집 암탉을 훔쳐간다. 어서 잡아라. 그러자 구서방이 깜짝 놀라 말했지요. 도둑이라니요. 영감님도 방금 제 암탉이 영감님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그때 나는 눈을 감고 있어서 말일세. 아무튼 그 암탉이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 집 암탉이지. 최영감이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구서방은 최영감에게 암탉을 빼앗기고 말았죠. 최영감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였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욕심쟁이 최영감에게는 최영감을 쏙 빼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코 옆에 있는 점까지 닮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심술궂은 최영감과 아들의 얼굴에 있는 점을 심술점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최영감네 마을에 겸이라는 젊은이가 이사를 왔어요. 겸이는 마을에서 으뜸 가는 땅부자인 최영감을 찾아갔죠.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최영감이 겸이에게 물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빈대떡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마을 어귀에 있는 영감님의 땅을 빌려주십시오. 다달이 땅을 빌린 값은 치르겠습니다. 겸이가 빌려달라고 한 땅은 아무데도 쓰이지 않는 땅이었지요. 아버지, 어차피 놀고 있는 땅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겠네요, 아버지. 옆에 있던 아들이 최영감에게 속삭였어요. 최영감도 속으로 신이 났죠. 하지만 겉으로는 썩 내키지 않은 듯 으름장을 놓았어요. 자네에게 그 땅을 빌려주도록 하지. 대신 제때 꼬박꼬박 땅을 빌린 값을 치르지 않으면 당장 쫓겨날 줄 알게. 얼마 뒤 겸이는 최영감에게 빌린 땅에 작은 빈대떡 가게를 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겸인의 빈대떡을 매우 좋아했어요. 아유, 빈대떡이 입에서 살살 녹네. 겸인의 빈대떡이 맛있다는 소문은 이웃마을까지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일꾼도 하나 둘 늘어났죠. 하루는 한 사내아이가 겸인의 빈대떡 가게 앞에서 힘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맛있겠다. 사내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빈대떡을 보며 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얼핏 보아도 사내아이는 사나흘은 굶을 듯한 모습이었지요. 겸이는 그 사내아이가 몹시 안쓰러웠어요. 예, 이리 와서 빈대떡 좀 먹으렴. 아니에요. 저는 빈대떡 사 먹을 돈이 없는걸요. 사내아이는 빈대떡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장사가 잘 돼서 빈대떡 공짜로 주는 거야. 어서 먹어. 겸이의 말에 사내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겸이가 내민 빈대떡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모두 마을 사람들 덕분이야.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 그 뒤로 겸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일꾼들은 손해를 볼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겸인의 빈대떡 가게는 나날이 더 잘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을 어슬렁대던 채영감네 아들은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지요. 아니,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저렇게 잘 되다니? 채영감네 아들은 그 길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 겸이가 우리 땅에서 빈대떡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뭐라고? 겸이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겸이의 빈대떡 가게는 우리 땅이 지은 것이니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겠다. 채영감이 심술점을 실룩였어요. 채영감은 곧장 겸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빌려준 땅을 오늘 당장 돌려주게. 예? 오늘 당장이요? 이렇게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제 빈대떡 가게는 어찌합니까? 겸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 땅을 내가 쓸 일이 있어 돌려달라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빈대떡 가게는 등에 지고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죠. 겸이는 몇 번이나 채영감에게 사정을 해보았지만 욕심쟁이 채영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겸이는 하는 수 없이 땅뿐만 아니라 빈대떡 가게까지 모두 채영감에게 내주고 말았죠. 아이씨구나. 호박이 넝글째 굴러 들어왔구나. 이제 돈을 끌어모을 일만 남았네. 신이 난 채영감과 아들은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다음 날부터 채영감과 아들은 빈대떡 가게의 주인 노릇을 했죠. 주인이 바뀌었지만 채영감네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빈대떡 사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우리도 곧 많은 돈을 벌겠구나. 빈대떡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둘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죠. 채소를 조금만 넣어서 빈대떡을 작게 부치게. 에이, 나중에 빈대떡 값을 치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네. 채영감과 아들은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만 했죠. 한편 빈대떡 가게를 빼앗긴 겸이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만 빈대떡 가게를 새로 열었어요. 사람들은 겸이를 잊지 않고 다시 겸인의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가게에는 옛날처럼 손님이 많아졌죠. 다시 장사가 잘 되게 찾아와 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웠지요. 그 뒤로 겸이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빈대떡을 나눠주었어요. 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옷과 신발을 사주기도 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체험감내 빈대떡 가게 대신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 몰려들었어요. 아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채영감네 가게 가느니. 우리 마을에 좋은 일 하는 겸인의 가게로 가요. 가게가 잘 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손님도 없고 일꾼들도 하나 둘 떠나자 채영감네 빈대떡 가게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채영감과 아들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버지, 겸이에게 땅 빌려주고 돈이나 받을 걸 그랬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라. 욕심쟁이 채영감과 아들은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속상해 했답니다. 임절미 조선시대 제16대 인조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임금님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편전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냐? 임금님이 물었죠.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오고 있다옵니다. 뭐시라? 반란?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괄이 곧장 한양으로 진격하고 있었거든요. 이괄은 도대체 어디까지 온 것이냐? 호위무사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어요. 이괄의 진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임금님이 탄식했어요. 전하, 잠시 한양을 떠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대신들과 함께 공주로 떠났어요. 이괄은 곧 병사들과 함께 한양을 들어왔죠.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때때로 대신들과 함께 공산성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았죠. 한양이 눈앞에 있거늘 내 어찌 여기 있단 말인가? 전하, 송구하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죠. 전하, 아랫마을에 사는 임씨가 뵙기를 정하옵니다. 임시라는 사람이 대신들 사이에 꿇어 엎드렸어요. 무슨 일인고? 전하,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옥제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음식을 조금 장만하여 왔사옵니다. 받아주십시오. 임시는 커다란 함지박을 임금님 앞으로 내밀었어요. 임금님 옆에 있던 대신이 조심스레 함지박을 열었죠. 함지박 안에는 콩고물을 묻힌 떡이 가득했어요. 냄새가 고소하구나. 임금님은 떡을 하나 집어서 입안에 넣었죠. 쫄깃쫄깃한 것이 일품이구나. 임금님은 떡을 또 하나 집으면서 말했어요. 대신들도 하나씩 맛보도록 하시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다니. 아이고, 정말 맛있네요. 모두들 배고프던 참에 맛있게 먹었죠. 임금님이 물었어요. 이 떡 이름이 무엇인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임금님이 떡을 가져온 임씨를 보며 물었어요. 이 떡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임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예, 찹쌀을 물에 불렸다가 찐 다음에 절구에 넣고 쿵쿵쿵 찧어서 먹기 좋게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임씨의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그렇다면 이 떡의 이름은 임절민이라. 그 뜻은 임씨가 가져왔으니 임씨 임자에 먹기 좋게 끊었으니 끊을 절, 쌀미 자를 써서 임절미라고 지을 것이니라. 그러고는 임절미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임금님과 대신들은 한양으로 돌아갔어요. 임금님의 군사들이 이괄과 그의 병사들을 물리쳤거든요. 임금님은 한양으로 돌아와 잘 차린 수라상을 받았지만 임절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봐라, 공상성에서 맛본 임절미를 만들라. 수락관이 임절미를 만드느라 분주해졌어요. 아직도 멀었느냐? 임금님은 빨리 만들어라고 재촉했죠. 예,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한나절이 지났어야 임금님의 수라시종을 드는 상궁이 임절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하, 임절미옵니다. 공상성에서처럼 임절미 하나를 들어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 맛이 아니야. 그때 먹었던 구수한 맛이 나질 않는다. 상궁은 임절미를 다시 만들어야 했죠. 아, 구수한 맛이라. 구수한 맛, 구수한 맛. 상궁은 어떻게 해야 구수한 맛이 날까 고민하며 맵쌀이 섞이지 않은 좋은 찹쌀을 골랐어요. 아, 주재료인 찹쌀이 좋아야 해. 좋은 찹쌀은 차지고 보드라우며 구수한 맛까지 내니까. 하지만 임금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허, 이 맛이 아니야. 구수한 맛은 나나 그때 먹었던 쫄깃한 맛이 나질 않는군. 상궁은 임절미를 다시 만들어야 했죠. 아, 쫄깃한 맛이라. 쫄깃한 맛. 상궁은 좋은 찹쌀을 골라 물에 흠뻑 불린 다음 무르익게 찧었어요. 그러고는 절구에 쿵덕쿵덕 오랫동안 힘차게 쳤어요.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콩고물을 묻혔죠. 그제야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이 맛이야. 구수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맛. 그때 먹은 바로 그 맛이로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 뒤로 상궁은 가끔 임금님께 임절미를 해서 바쳤죠. 그런데 임절미라는 발음이 쉽지 않았는지 자꾸 이렇게 하려었어요. 전하, 인절미옵니다. 임금님은 인절미 맛에 반해 임절미가 인절미로 바뀐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대요. 오, 인절미라고. 어서 드리라.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서 요즘도 누구나 좋아하는 인절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도깨비와
개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죠. 자기 이익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지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우, 힘들다. 잠시 쉬었다 할까? 나무 그늘에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와, 알이 굵고 좋은걸?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지요. 어우, 날이 깊어졌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서둘러 걸어갔어요. 우르르 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저 집에서 비를 좀 피해야겠군. 초가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허름해서 동생은 집안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 주저앉았죠. 아우, 왜 이렇게 졸리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입을 삼아 덮고 잠을 청했어요.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와작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죠. 주인이 돌아왔나? 아니, 이 밤에?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이 질려서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죠. 으쓱으쓱거리는 영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아우,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모두 말해봐. 나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구수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닭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죠. 우와,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쏟아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죠. 아우,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찾겠네. 아, 개함이라도 꺼내 먹어야겠다.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깨물었죠.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서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또다시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났죠.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서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방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집으로 들고 갔어요. 그러고는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 수 있었죠.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팠죠. 겨우 개암 2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개암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숲속 처가집을 찾아갔어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낸 거예요. 얘나, 우리 방망이를 또 훔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이 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대요. 박부자네 가훈은 대단해. 옛날 한양에 박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남부럴 거 없이 살았지.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면 양반이 되는 거였어. 그러던 어느 날 박부자의 꿈이 이루어졌어. 김시성을 가진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잔뜩 구워다 먹고 갚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 소문을 듣고 박부자가 대신 곡식을 갚아주고 양반을 사게 되었지. 나도 이제 양반이다. 박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췄지. 그런데 박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어. 얼렁뚱땅 양반이 되었으나 집안은 양반답게 반듯하게 꾸리고 싶었거든. 어찌해야 하는지 김삼비를 불러 물었지. 반듯한 집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벼슬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오? 박부자가 되물었어. 박부자는 가훈으로 삼을 좋은 말을 알려달라고 했지. 이건 어떻습니까? 양반이라면 꼭 읽는 책으로
소하게 나오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리 하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 말을 엿듣지 말고 소리치듯 대답하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밥을 너무 많이 떠먹지 말고 국물을 훌쩍훌쩍 소리내어 마시지 말며 뼈다귀를 아작아작 깨물어 먹지 말고 쩝쩝 소리를 내지 말 것이며 다 먹은 뒤에는 이를 쑤시지 말라. 박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했어. 에이, 그까짓 거야. 쉽지 쉬워. 지금부터 그것으로 가훈을 삼겠소. 박 부자는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 가훈을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사흘을 못 넘기고 포기했지. 박 부자는 김선비를 다시 불렀어. 다른 건 없어. 지난번 가르침은 영 시시해서. 그럼 이런 건 어떻소?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안이 될 겁니다. 박 부자는 귀가 솔깃했어.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거든. 마침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지금 크게 베풀면 두고두고 좋은 말을 들을 거야.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솥을 걸고 죽을 쑤게 했어. 아이고, 이 집 자손들은 큰 복 받을 거요.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 이렇게 후한 사람이 어딨대요. 굶주린 사람들은 죽을 먹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 칭찬을 듣자 박 부자는 신이 나서 우쭐우쭐했지.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 박 부자는 곡간에 곡식이 줄 때마다 슬슬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아, 그만. 이러다간 내 살림 몽땅 거덜나겠어. 박 부자는 겁이 덜컥 나서 칭찬받는 집안이 되는 걸 포기했지. 아이고, 양반이고 뭐고. 아이고, 다 싫다. 제 그릇에 맞게 사는 게 편한 거지. 분수껏 사는 게 최고야, 최고. 그 순간 박 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 옳거니, 바로 그거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훈이라 생각한 거야. 박 부자는 이 말을 나무판에 새겨 걸고 자손들이 밤낮으로 돌아보며 잊지 않도록 했대. 물론 가족들도 무척 좋아했지. 양반 흉내라며 이제 7세기거든. 연어와 새우. 옛날 동해 바닷가에 한 처녀 총각이 살았어. 총각의 이름은 연어라 했고 처녀의 이름은 새우라 했지. 연어와 새우는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 그러다 나이가 들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 남편 연어는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미역을 따고, 아내 새우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대.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부부 금실이 좋아서 남부를 것 없이 재미나게 잘 살았대. 하루는 연호가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서 미역을 따다 보니 저마치 바다 위에 시커먼 것이 솟아 있더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바위였어. 전에는 못 보던 널찍한 바위가 물 위에 솟아올라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서 바위에 턱 올라섰지. 아, 그랬더니 글쎄 이 바위가 그냥 쏜살같이 내빼진 모양. 연어를 싣고서 배처럼 바다 위를 퉁퉁 떠서 막 가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다 한복판이야. 뭐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지. 바다 한가운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냥 바위를 타고 갈 수밖에. 사흘 낮, 사흘 밤을 그렇게 떠가다가 이 바위가 어디에 닿는 거 아니? 동해 바다 건너에 있는 외나라에 닿았어. 연호가 바위를 타고 오는 걸 보고 외나라 사람들이 그만 깜짝 놀랐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거야.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바위를 타고 이곳까지 오겠어? 아이고, 그 말이 맞네. 저 사람은 신령스러운 분이니까 우리 임금으로 모시자고요. 외나라 사람들이 의논 끝에 연호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들 임금으로 삼았대. 이렇게 해서 연호는 임금이 됐지. 임금이 되어서 커다란 궁궐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았어. 팔자가 펴서 좋았겠다고? 아니야. 임금이 돼서도 연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 고향에 두고 온 새우 생각이 나서 그랬지. 그래서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서쪽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눈물 짓는 게 일이었어. 내 아내 세호는 잘했을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할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연호는 날마다 새우 생각, 새우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젓가락처럼 야위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참, 새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연호가 바위를 타고 가던 날 새우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졌지. 어쩐 일인지 남편 연호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여느 때 같으면 날이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새우는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야. 바위를 타고 멀리 멀리 가버렸으니 있을 리가 있나. 새우는 밤새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지쳐서 집에 돌아왔대. 그 다음 날도 바닷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쓰러져 자고 했지.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고 남편을 찾았어. 그렇게 날마다 바닷가를 헤매다 보니까 하루는 저마치 바다 위에 시커먼 것이 불쑥 솟아있는 게 보이더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에는 못 보던 널찍한 바위가 바다 위에 솟아올라 있는 거야. 그 바위에 남편 연호가 신던 신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뭐야. 아니 이건 연호 신이 아니야? 연호가 저 바위에 올라갔단 말이야? 새우는
남편 신만 봐도 남편을 본 것처럼 반가워서 얼른 바위 위에 올라가 보겠지. 연호가 했던 것처럼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서 바위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 바위가 어쨌는지 알아? 연호를 태우고 갈 때처럼 그냥 쏜살같이 내빼는 거야. 새우도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지. 그냥 바위를 타고 갔어. 사흘밤, 사흘낮을 그렇게 떠가니까 어디에 닿았는 거 아니? 연호가 닿았던 바로 그 외나라 바닷가에 닿았어. 외나라 사람들이 새우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 우리 임금님이 바위를 타고 오시더니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바위를 타고 왔네. 얼른 임금님께 데리고 가야겠군. 외나라 사람들이 새우를 가마에 태워 궁궐로 데려갔어. 연호가 나와보니까 바로 날마다 꿈에도 생시에도 그리워하던 안에 새우가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 자리에서 새우를 얻고 덩실덩실 춤을 췄지. 이제 부부가 다시 만났으니 걱정할 게 뭐 있어? 연호는 새우를 왕비로 삼아 궁궐에서 지내며 재미나게 잘 살았대. 연호는 본래 고기 잡고 미역 따던 어부라서 백성들 살림살이 속내를 잘 알았어. 그래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지. 백성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큰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줬어. 그래서 백성들이 연어와 새우를 좋아하고 잘 따랐지. 그런데 일은 우리나라에서 터졌어. 연어와 새우가 본래 살던 신라에서는 그 둘이 간 뒤로 어찌된 일인지 해와 달이 자꾸 빛을 잃어 가더래. 낮에는 해가 빛을 잃어서 뿌옇게 흐려 보이고 밤에는 달이 빛을 잃어서 어둑어둑하게 보였어. 낮에도 밤에도 밝은 기운은 간 곳이 없고 온통 어두침침한 기운뿐이었어. 그러니 백성들 사는 모습도 말이 아니었어. 낮이고 밤이고 사방이 어두워서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잡고 눈뜬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사니 얼마나 불편해. 이때 해와 달의 모습을 잘 살피는 벼슬아치가 신라 임금한테 가서 아뢰었어. 임금님, 요새 우리나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은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두 사람이 동해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버린 까닭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그 두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벼슬아치를 베어 태워서 동해바다 건너에 있는 외나라로 보냈어. 벼슬아치가 몇 날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외나라로 건너가자 연어와 새우를 만났지. 두 분이 가신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연어와 새우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의논한 끝에 먼저 연어가 말했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바위가 저절로 움직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틀림없으니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 돌아가면 이 나라 백성들은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새우가 또 말하기를 나 또한 남편을 두고 어찌 혼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라의 사정이 딱하니 제가 요새 짠 고운 비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보십시오. 하면서 고운 비단을 내줬어.
벼슬아치가 그 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그 말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 임금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새우가 준 비단을 넣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부터는 해와 달이 전에처럼 다시 밝아지더래. 해도 환하게 낯을 밝히고 달도 환하게 밤을 밝히니 백성들은 전에처럼 농사도 잘 짓고 고기도 잘 잡고 더듬거리지도 않게 되었대. 그 뒤로도 백성을 잘 돌보고 금실 좋게 잘 살았대. 좁쌀 한 톨.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심지가 굳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총각은 열심히 글 공부를 하여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섰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밀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먼 길 가는데 좁쌀 한 톨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하거라. 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총각은 주인을 불러서 좁쌀을 맡기며 말했어요. 귀한 좁쌀이니 아침까지 잘 간수해 주시오.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아무리 봐도 흔한 좁쌀이구먼. 아이고, 이까지 좁쌀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저 총각이 날 놀리라는 게 아닐까? 은근히 화가 난 주인은 들고 있던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서 좁쌀을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을 찾았어요. 길을 떠나야 하니까 어제 맡긴 좁쌀 돌려주시오. 아이고,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는 거요. 아휴, 저에겐 아주 소중한 좁쌀입니다. 아유, 지란 놈이 벌써 물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 쥐라도 잡아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꼼짝도 않겠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하루 종일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서 다시 주막을 찾았어요. 주인장, 이 쥐 맡아다가 내일 아침에 좀 돌려주시오.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나 더러운 생각에 쥐를 광에다 휙 던져버렸지요.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쥐를 냉큼 낚아챘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짐을 꾸리며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모, 어젯밤에 맡긴 쥐 돌려주시오. 그게
고양이가 그만.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하자 총각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고양이를 안고 길을 재촉하던 총각은 밤이 되자 주막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주인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펄쩍 뛰어내려서 말을 메어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서 힝 하고 날뛰었죠. 그 바람에 그만 고양이가 말굽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요. 어제 맡긴 고양이 돌려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어요. 그게 말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소. 총각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고양이라오. 아, 어쩔 수 없소. 말이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주인은 사정을 했지만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편안히 길을 떠났죠. 날이 저물어 다시 주막에 들렀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손님. 총각이 말을 맡기자 주막 주인은 흔쾌히 말했어요.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주인은 외양간에 말을 메어 두었지요. 아, 이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총각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주인이 총각에게 달려와 말을 했어요. 아이고, 고삐 풀린 황소가 들이박아서 말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죠. 할 수 없어. 말을 죽인 황소를 데려가겠소. 아이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주인은 총각의 말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게 싫으면 말을 당장 살려내시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타고 느릿느릿 한양에 도착했지요. 아,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장, 내가 과거를 볼 때까지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값은 잘 치러주리다. 집주인은 좋아하며 그러라고 하였어요. 마침 그 집은 소장수의 집이었거든요. 다음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나서려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총각, 이를 어쩌나. 집주인이 허둥지둥 총각에게 달려왔지요. 내 아들이 그만 잘못을 알고 자네 황소를 팔아버렸지 뭔가. 아니,
허락도 없이 남의 항소를 팔다니 당장 찾아주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머리를 끄적이며 말했어요. 그 항소를 정승댁 따님의 생일잔치에 쓰려고 벌써 잡아버렸다는군. 뭐요? 내가 직접 그 정승댁에 가봐야겠소. 총각은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황수를 물어내야겠소.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총각은 어떻게 황소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는 그 황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우겼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껄 하고 웃었지요. 허허, 이미 먹어버린 황소를 어떻게 물어내란 말인가? 그럼 황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데려가야겠습니다. 자네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먼. 기꺼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 사위가 되었어요. 훗날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어진 관리가 되었답니다. 설렁탕.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농사를 지어야 쌀을 얻을 수 있고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농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농부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임금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또한 백성들이 굶주린다면 임금님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직접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선농당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을 모셔놓고 조종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선농당에 모여든 백성들과 골고루 나눠 먹었죠. 미리 준비한 커다란 가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하고 제사상에 올린 쇠고기로 국을 끓였죠. 고기를 모두 조금씩이라도 맛보기 위해서는 국이 제격이었거든요. 임금님은 직접 소를 몰아서 밭을 갈았어요. 내 친히 밭을 가는 뜻을 헤아려 백성들은 농사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니라. 예. 신하들 또한 임금님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밭을 갈았죠. 농부들도 이리 와서 밭을 갈도록 하라. 농부들은 신하들의 뒤를 따라 밭을 갈았어요. 이 행사는 해마다 계속되었죠. 어느 해 세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갈 때였어요. 우르르 쾅쾅.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참 빗줄기였죠. 전하, 잠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한 신하가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어요. 이 빗 속에선 밭을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임금님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대답했죠. 하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일을 하느라 무척이나 배가 고팠거든요. 신하들과 농부들뿐만 아니라 임금님까지 말이에요. 모두 다 허기가 져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봐라, 남아있는 음식이 있느냐? 임금님이 물었죠. 황공하옵니다.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남기지 않고 모두 나눠 먹는 음식인지라 모두 나누고 남는 것은 없다옵니다.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던 임금님의 눈길이 밭을 갈던 황소에게 머물렀어요. 저 소를 잡도록 하라. 신하들이 소를 잡자 임금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라. 예, 알겠사옵니다. 대답을 하고 물러난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는 소 한 마리가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명이 꾀를 내어 말을 했죠. 이 소를 맹물에 넣고 끓인다면 국물 한 모금이라도 고루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가마솥에 잡은 소 한 마리를 뼈까지 모두 넣었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오래오래 끓였죠. 얼마나 끓였을까요?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죠. 전하, 드셔보시지요. 오, 국물이 참으로 뽀얗구나. 임금님은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참으로 귀한 음식이로군. 신하들과 농부들도 빠짐없이 한 그릇씩을 먹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생겨났죠. 선농당 부르다가 설렁탕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론 선농단에서 끓였던 눈처럼 희고 국물이 진한 탕이라고 설농탕이 설렁탕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아주 신기한 옹달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조금은 쓸쓸했지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파는 나무꾼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할멈, 오늘은 좀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오리다. 아이고, 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이고, 바느질 끝내면 당신이 좋아하는 떡을 조금 해 넣을게요. 할아버지는 등에 지게를 지고 부지런히 산으로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허허, 참 예쁜 새로구나. 아이고, 노래소리는 더 예쁘네.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파랑새가 할아버지에게 마치
말이라도 거는 듯 계속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아이, 저 새가 꼭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구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파랑새의 뒤를 쫓았어요. 숲 깊숙이 들어가자 향긋한 꽃냄새가 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서 할아버지의 땀을 식혀주었어요. 아유, 새야, 아이, 파랑새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파랑새는 훨훨 날아가다 옹달샘에 이르자 날개짓을 멈췄어요. 아이고,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됐군. 아유, 목 좀 죽여야겠군. 샘물은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내 평생 이렇게 맛있고 시원한 물은, 아이고, 이거 처음 마셔보는군. 그런데 그 사이 파랑새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갑자기 잠이 오네. 아이고,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옹달샘 옆에 큰 나무에 등을 기대자마자 금방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기분 좋은 단잠에서 깨어났죠. 아유, 잠을 너무 많이 잤네. 아유, 어서 나무를 해야겠군. 벌떡 일어나 숲으로 달려갔어요. 어우, 이거 온몸에서 힘이 마구 솟는걸?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을 자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힘센 젊은이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신 샘물은 젊어지는 샘물이었죠. 젊어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 집 가득 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절구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는 반갑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왔어. 아이고, 댁은 누구시오?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찾아와 아는 체를 하자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지요. 나요, 당신 남편이요. 자세히 보니 젊었을 적 남편의 모습이 틀림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는 산에서 겪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아이고, 틀림없이 그 샘물 때문이구려. 맞아, 그런가 봐.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옹달샘으로 달려갔죠. 할머니도 두 손 가득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아유, 당신 말대로 정말 잠이 오네요. 할머니도 한숨 자고 일어나자 어여쁜 색시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당신도 다시 젊어졌어. 정말이에요?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나 봐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에이구, 집주인은 지금 없는데
댁들은 누구시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쥐었어요. 잠시 동안 할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에이, 정말 자네인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자신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당장 샘물을 찾아 나섰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신기한 샘물이 있다지. 그 샘물 마시고 젊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맑고 푸른 옹달샘에 도착했어요. 에이, 여기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그래도 조금만 더 마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배가 볼록 나올 때까지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러고는 옹달샘 옆에서 잠이 들었죠. 산에 올라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소식이 없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옹달샘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옹달샘 옆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었군. 아휴, 그럼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다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